할 건데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유결합은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공유결합은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뭐 그래서 오늘 다 나가는 건 목표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오늘은 이온결합 남은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했던 되게 많은 것들. 근데 그 앞에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앞에 타임에서 진단해 본 결과 그냥 나중에 한 번에 아예 제대로 정리를 해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상태변화에 대해서 상변화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누구야? 태연이? 태연이 그러면 너네 태연이 진짜 잘 기억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번에 대답하는 거 보니까 뭐 얼추 잘 알고 있는 것 같긴 하니까. 그러면 너네 상변화 기억해요? 뭐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뭐 이름이 뭐고? 고체가 액체 뭐예요? 용융도 맞는데 용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고 융해가 맞죠.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될 때가 음고라는 명칭을 쓰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기화, 그리고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액화, 그리고 고체가 기체가 될 때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될 때 승화,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는 열을 흡수하죠.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게 사실 이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긴 한데, 이걸 정리를 하면서 녹는 점 끓는 점이랑 관련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뒤에 한 번에 좀 공유결합까지 어느 정도 얼추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정리를 할 생각이라서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 이제 일단 공유결합의 기본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해놓고,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뭐 전해질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순서는 공유결합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공유결합은 뭐죠? 비금속끼리. 네, 좋아요.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면서,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좋은 게, 준금속은 그냥 여기에 포함시켜주면 됩니다. 중금속은 어차피 그냥 공유결합을 해요. 중금속들은 이온결합은 안 해. 이온이 될 일이 없거든. 근데 공유결합은 합니다. 그래서 그냥 준금속도 여기에 같이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비금속이나 준금속, 그냥 통틀어서 그냥 비금속들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게 이제 공유결합이에요. 왜? 얘네들은 왜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죠? 그렇죠. 목적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옥텟 규칙에 만족하고 싶어. 뭐 사실 같은 얘기긴 한데, 그래서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애들인 거야? 그치. 전자를 얻어야 하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를 0으로 만드는 게 목표인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 그러니까 최각 전자를 8개 혹은 2개 이런 식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만들고 싶은 거고,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원자과 전자를 0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쉽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이제 해보면.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공유결합인데, 뭐 공유결합 자체는 그래서 별거 없으니까 한번 공유결합 물질이 뭐가 있는지 좀 잠깐 한번 쭉 읊어보고 갑시다. 뭐 있죠? F2 좋아요. F2. 또 Cl2, N2, O2, S2. 는 뭐죠? I2, Br2. 좋아 좋아. CO2 좋아. CO2는 여기. CO2는 여기. H2 좋아요. 또 계속 읊어봐. CO. CO는 네. 좋아요. CO 좋아요. 적을까? 그래 적자. H2O. NH3. 또 OF2. 이제 끝인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멈췄네. HNO3 좋아요. 그리고 뭐? CH4? 메테인. 그쵸. CH4. C2H5OH. 에탄올, 알코올이죠.
네, 그 다음에 포도당 C6H12O6 그쵸? 포도당이 있고요. 또 아세트산 그쵸? CH3COH 또 HCHO 오. 그쵸? 폼알데하이드 또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거 여기 적은 것 중에서 안 중요한 거는 없어. 그나마 포도당? 포도당이 제일 덜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뭐. 또 CH3COCH 그건 아니요,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CH3예요. 그게 이제 그쵸? 아세톤일 텐데. 아무튼 끝인가? 또 뭐가 있냐면 HNO3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쭉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HCl도 여기 있으면 되겠고 또 뭐 HF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냥 너무 길어지니까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적어놔 볼게요. 되게 많겠지.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되게 많아요. HCl을 여기다 적어놓고 이거 H2CO3 참고로 H2CO3 그러니까 저 물질의 명칭이 뭐야? 탄산이라는 명칭이죠. 저 탄산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저 H2CO3는 뭐를 어떻게 한 거게? 저 앞에 있는 CO2를 물에 녹이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CO2에다가 물 H2O 섞으면 어떻게 돼? 정확하게 H2CO3 개수 딱 맞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CO2가 H2O를 만났을 때 H2CO3가 되는 겁니다.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탄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음료를 탄산음료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좋아요.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이게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야.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플러스로 공유결합 물질은 또 뭐가 있냐면 흑연이나 뭐 다이아몬드. 이제 얘네들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네, 얘네들은 이제 C, 그냥 C입니다. 그냥 얘네들은 순수 탄소 덩어리란 말이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혹시 SiO2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지구과학 하신 분들은 좀 친할 텐데. 규산염, 그쵸? 광물을 이제 주로 이루는 건데 SiO2에 대해서 순수한 SiO2 덩어리를 우리가 주로 석영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석영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얘도 공유결합 물질이죠. Si, 규소는 준금속인데 준금속에 그냥 넣고 얘기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SiO2라고 하는 화학식을 가진 물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석? 아니고 피석? 아니고요. 우리 되게 주변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되게 많아요. 오, 유리. 유리의 화학식의 SiO2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이 정도 물질을 대충 적어놓고 갑자기 이제 이거 나열을 왜 했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 이런 걸 외우는 걸 떠나서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물질은 정말 많고 하지만 자, 공유결합은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번 단어는 그냥 공유결합을 위한 단원입니다. 우리 앞 단원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앞 단원에서 이온 반지름이나 뭐 이온화 에너지라던가 이런 이온에 대한 개념은 좀 다뤘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는 이미 꽤 했어. 우리가 그걸 이온이라고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다 라고 딱 해놓고 했지 않았을 뿐이지 이온에 대한 얘기를 꽤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온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공유결합 얘기만 계속 쭉 많이 할 거야 라는 단원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단원에.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 금속결합, 이온결합이 다시 나오지만 핵심은 공유결합인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원 전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자, H2O 물이죠? 자, 물은 도체일까요? 부도체일까요? 부도체예요. 도체. 자, 도체는 일단 뭐고 부도체는 뭐야? 전기, 그쵸?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가 이제 도체 부도체잖아요. 그래서 H2O 물은 도체야 부도체야? 부도체예요. 부도체예요. 실제로 H2O를 포함한 모든 공유결합 물질이 부도체입니다.
일단 여기서 출발을 해. 여기 일단 출발점이에요. 자, 이게 우리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뭐예요? 그치? 전류라고 하는 건 전자의 이동이에요. 이건 전자가 직접 이동하거나 혹은 전자를 옮겨줄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통 뭐가 필요하냐면 움직일 수 있는 음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하냐 안 하냐로 판단하면 되는 게 도체와 부도체입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마이너스 입자가 있으면 도체, 없으면 부도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금속하고 비금속에 대한 금속하고 금속 결합하고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먼저, 자, 금속 같은 경우는 금속 결합 물질에는 자유로운 움직일 수 있는 마이너스 입자가 있었어, 없었어? 있죠. 어떤 이름으로? 그렇죠. 자유전자란 이름으로. 애초에 이름부터가 자유전자야. 얼마나 자유롭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금속 결합은 전류가 아주 잘 이동해요.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어때? 움직일 수 있는 음전하를 띤 입자가 있어, 없어? 그치? 이게 이제 어떤 상태에서냐에 따라 다른 거지. 고체 상태라면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이 서로를 꽉 붙잡아두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입자라고 하는 게 자유롭게 풀려나 있는 게 없어요. 선생님, 얘네들이 가진 전자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가진 전자는 자유전자가 아닙니다. 자유전자와 그냥 전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전자는 원자에 속해 있어. 원자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그러면 이 위의 얘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겁니다. 완전히 원자로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야 위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유전자는 그랬잖아. 그냥 금속 양이온들 쭉 뭉쳐있고 자유전자가 그 안을 막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면 얘는 움직일 수 있는 마이너스 입자가 이 상태에선 일단 그러니까 없다고. 절대 없어. 근데 얘를 액체 상태로 만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용융 혹은 융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을 가해서 녹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치?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전도성이 없었어. 우리가 이 전기가 흐르는 걸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니까 전기 전도성이 고체 상태에서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 액체 상태가 되면 전기 전도성이 생기겠지. 이유는 액체가 된다라는 건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 꽉꽉꽉꽉 이렇게 딱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던 게 중간중간 결합이 끊어지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게 액체 상태가 되는 거지. 그게 더 완벽하게 막 많이 끊어져서 완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뭐예요? 기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끊어지고 나면 음전하를 띤 입자라는 게 그냥 음이온 자체가 움직일 수 있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음이온의 움직임이 형성되면서, 물론 이제 이온 결합 물질에서의 그 전류가 흐른다라는 개념은 조금 더 복잡하고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음이온이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전류가 흘러 전기전도성이 생겨.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고 액체에서는 있어가 되는 건데, 근데 이 공유 결합 물질은 원자핵이 있고 얘 전자가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원자핵이 있고 얘가 가진 전자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저 공유된 전자는 자유롭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원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전자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유결합 물질은 그냥 고체건 액체건 뭐건 전기전도성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형태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전기전도성에 대한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우리 물은 전류가 안 흐른다며. 근데 왜 물은 부도체야?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왜 젖은 손으로 콘센트 만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치. 우리가 부도체라고 얘기하는 물은, 그러니까 물 자체는 원래 부도체가 맞고 전류가 안 흐르는 게 맞아요. 근데 수돗물이나 이런 물들은 전류가 흐르는 물입니다. 왜? 거기엔 뭐가 있기 때문에? 불순물? 우리 흔히 물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지?
그치, 미네랄이 들어있다라고 많이 표현하잖아. 미네랄 워터 이런 식의 표현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물은 대부분 다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 미네랄마저 없는 물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완전 순수한 상태의 물을 증류수라고 얘기합니다. 끓여서 얻은 물, 증류수. 참고로 증류수는 먹으면 큰일 나요. 막 설사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증류수는 오히려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런 미네랄이 어느 정도 풍부한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미네랄은 결국 뭐지? 그쵸? 미네랄은 이온이에요, 이온. 이걸 뭐 좀 생명과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무기염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이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온이 뭐 철분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이온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된 게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물들입니다. 수돗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시는 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잠깐만, 마이크 켰겠지? 그런데 그러면 이 이온이 들어갔으니까 전류가 흐르잖아. 그리고 그런 이온들을 우린 얘네들을 결국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 얘네들이 전해질이에요. 왜냐면 전해질이라는 게 얘는 물에 들어가서 물에 녹았을 때 그 물에 전류를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을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해질의 정의가 물에 녹아 물의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게 이제 전해질이거든. 근데 전해질의 정의는 결국 뭐냐면 물에 녹았을 때 뭐가 생기면 무조건 전해질이라고 볼 수 있냐? 이온이 생기면 무조건 전해질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은 다 전해질이에요. 방금 한 말은 정확하게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왜? 이온 결합 물질 중에 물에 안 녹는 애들이 있거든. 앙금이라고 해서 우리 물에 안 녹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우리 앙금은 주로 다루는 물질들이 아니니까 뭐 걔네들 빼고 일반적으로 우린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이 그래서 전해질이다, 그냥 이렇게 끝내면 돼. 앙금을 제외하고는 다 전해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해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온 결합에서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넘었던 내용이니까 잠깐 정리를 한 거고, 근데 지금 이걸 공유 결합까지 정리하고 나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 적어둔 애들 중에서 전해질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정규전성이 없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대부분이 전해질이 아니에요. 왜?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니까. 근데 전해질인 애들이 있습니다. 아세트산, HCl 또 황산 또.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지금 다 전해질입니다.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 중에 전해질에 있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 방금 얘기한 것들의 공통점 뭐야? 산. 지금 얘네들 다 산이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중에 산인 애들은 전해질이에요. 왜? 지금 얘네들은 보면 HCO3 보면은 얘네 다, H2CO3 보면은 지금 얘네 다 비금속이잖아. 그러면 이 자체는 공유결합 물질이 맞고, 그러면 전기전성이 없는 것도 맞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얘는 물에 녹이면 산성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H+와 CO3-로 이온화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공유결합 물질이었지만 물에 넣으면 이온화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온 결합을 해야만 이온화가 되는 게 아니야. 이온 결합을 하지 않았어도 이온화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이 밑에 있는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 산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 중에서는 금속 물질을 포함한 산이 없어요. 산은 대부분 이 양이온 쪽이 다 수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금속끼리 결합한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산은.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요 공유결합 중에 전해질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뭐게? 암모니아. 그치. 얘 암모니아인데 얘는 염기성이죠. 자, NH3가 왜 염기성이고 왜 전해질이냐 보면,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게 뭐예요? 암모늄. NH4
OH 이게 이제 암모늄을 물에 녹인 겁니다. 암모니아를. 자, NH3에다가 H2O 더해서 저렇게 만들 수 있잖아. 정확하게 개수 맞죠? 실제로 이제 이 상태가 우리가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고요. 얘는 물에서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 되겠고, 이 OH 마이너스를 갖고 있으면 염기성인 거지. 근데 염기성 물질들은 이 정도로, 쟤 말고도 물론 이제 생체 물질 중에서는 많긴 많은데 그런 건 이제 우리 주로 안 다루니까, 우리 주로 다루는 물질 중엔 얘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염기는 이온 결합입니다. NaOH, MgOH2 이런 식으로 한쪽이 양이온 쪽이 금속 이온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온 결합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딱 기억하면 염기 중에서는 NH3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산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은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 뭐가 있는데요? 앞으로 알게 될 산들도 다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고, 지금은 여기에다가 우리 그 외워준 이온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산 있잖아요. 황산이온이 SO4 2-니까 걔로 만들면 H2SO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 앞에 이온 결합에서 이미 다뤘던, 그러니까 이온을 얘기하면서 다뤘던 SO4 2-라고 하는 이 다원자 이온 있잖아요. 저 이온은 뭘로 되어 있게? 저 이온 자체는 원래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원자들끼리 공유결합을 한 다음에 이온이 된 거예요. 요거에 대한 요런 애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해질인 애들이 있다. 근데 얘네 산하고 염기인 애들이 특이한 거고, 공유결합 중에 전해질인 건 얘네들만 가지고 생각하면 되고, 얘들이 특이한 거니까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유결합 물질은 전해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죠? 여러분들이 꼭 외워둬야 되는 이원자 분자들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수소 혼자, 플로린 혼자, 염소 혼자, 질소 혼자, 산소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무조건 얘네들은 F2, Cl2, N2, O2, I2, Br2, H2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이 이원자 분자들의 특징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원자 분자다라는 거 중요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그냥 평범한 애들인 거야. 그냥 전해질도 아니고 정기전성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들, 뭐 이원자 분자 같은 뭐 별다른 특징도 없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여기에 해당되겠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보게 될 거고 외우게 될 거고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얘기가 좀 다른데, 이 얘기가 다른 애 중에서 누구 얘기부터 할 거냐면, 일단 흑연이 갖는 예외에 대한 얘기부터 할 겁니다. 흑연은 어떤 예외를 갖고 있냐? 얘는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흑연이 뭐야? 연필심. 그쵸? 연필심, 샤프심 이런 그런 심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연필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탄소 덩어리라고 했잖아. 어떻게 되어 있어? 혹시 기억하나?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탄소가 3번의 공유결합만 해. 그래서 탄소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일단 흑연은 저렇게 탄소들끼리 서로 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순수하게 화학식이 탄소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 탄소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딱 쭉쭉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탄소랑 결합이 되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뭐 탄소, 얘가 또 이렇게 탄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 육각형 판이 쭉 연결되어 있는 아주 얇은 그리고 긴 이런 판으로 되어 있는 게 흑연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저 판 하나만 따로 불러갖고 뭐 그래핀 아니죠? 그래핀 맞구나. 그래핀이라는 따로 표현을 쓰기도 하지.
요즘 이제 많이 개발하는 소재고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흑연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얇은 판을 엄청 여러 겹으로 겹쳐 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흑연의 형태가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하고 금속결합 세 가지 결합을 일단 다 다루긴 다뤘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 세 가지 결합 중에 가장 강한 결합이 누구게요? 공유결합이 가장 강합니다. 이온결합이 가장 약한 결합이에요. 자, 우리 쉽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이온결합 물질 중에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소금. 자, 소금이 아주 굵은 소금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굵은 소금 갖다 놓고 손으로 부시라 그러면 부실 수 있게 없게? 부실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굵은 소금인데도 너무 작으면 손으로 부시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좀 어느 정도 크면 손으로도 잘 부셔집니다. 그리고 손으로 잘 안 부셔진다고 하면 놓고 망치로 내려치면 부셔지겠죠. 소금은 그렇게도 부셔지거든? 근데 금속결합 정도로 넘어와 봅시다. 금속결합은 어때? 망치로 이렇게 한두 번 내려친다고 부셔지는 건 아니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책상 그리고 앉아있는 책상? 그쵸, 책상 맞죠? 책상이나 지금 의자 같은 경우들도 다 다리가 이제 다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 금속결합 물질일 거 아니야. 쟤네들은 망치로 한 번 내려친다고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망치로 계속 내려치다 보면 언젠가는 끊어지겠지, 부셔지겠지. 근데 일반적인 공유결합은 어떻게 되냐면 공유결합은 망치 같은 걸로 내려친다고 애지간해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보면 되냐면 다이아몬드. 망치로 다이아몬드를 때려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망치가 망가집니다. 네, 다이아몬드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망치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은 엄청나게 강한 결합이에요. 다른 결합들이랑 아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결합이라는 건 엄청나게 강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흑연의 이미지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럼 왜 흑연은 그렇게 약할까? 일단 첫째로 한 층이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공유결합 자체는 강한데 그게 너무 결합 자체가 작아서 그 판이 끊어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 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 판으로 따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판과 판 사이는 공유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 판과 그 판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분자 간의 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뭐 반데르발스의 힘이라고 하는데 화투 내용이니까 자세하게는 몰라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어떤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그냥 화학결합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그냥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약한 힘입니다. 아예 그냥 화학결합 자체가 아니에요. 되게 약한 힘. 그래서 쉽게 부서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흑연은.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특징이 전기전도성이 있다예요. 걔네들이 판과 판 사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이가 공유결합도 아니고 되게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판과 판 사이에는 전자들이 지나다닐 공간이 형성됩니다. 그럼 우리가 양쪽에다 전극을 연결해주면 그 사이로 전자가 지나다닐 수 있어. 이게 흑연의 전기전도성의 이유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흑연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흑연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전기가 흐르는 유일한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밑에 걸로 내려와 봅시다. 다이아몬드, 석영, 유리. 자, 얘네들 또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방금 그 약했던 흑연에 비해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다이아몬드는 탄소인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 다이아몬드를 이루고 있는 모든 탄소끼리 전부 다 공유결합이 일어나 있습니다. 탄소 하나당 4번의 공유결합을 하면서 진짜 탄소와 탄소들이 공유결합을 제외한 어떠한 결합도 존재하지 않아요. 분자 간의 힘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부수기 위해선 무조건 그 공유결합을 그것도 굉장히 많은 개수를 부셔줘야만 깨줘야만 끊어져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물리적으로 분리할 방법, 물리적으로 부술 방법이 거의 없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다이아몬드 처음 캘 때는 모양이 이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막 보석 같은 걸로 만들려면 그런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다이아몬드 세공 어떻게 하게? 망치 그러니까 뭘로 만든 망치면 되겠어? 쇠는 안 되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쇠가 고장나.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세공을 합니다. 혹은
다이아몬드를 회공하기에는 근데 뭐가 아까워? 다이아몬드가 아깝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게? 아는 사람 없음? 그래, 물로 세공합니다. 물을 되게 얇고 엄청 수압이 높게 쏴주면 다이아몬드가 잘려요. 한번 본 적 있지 않아? 이렇게 물 엄청 세게 딱 이렇게 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이렇게 뭐 집어넣으면 이렇게 쓱 바로 잘리고. 이런 거 뭐 영상을 해서 한두 번씩 볼 일 뭐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물로 가공해 줄 수 있어요. 뭐 그거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그냥 흥미 위주의 얘기였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석영, 유리 얘네들은 지금 요렇게 분리해 둔 걸 기준으로 얘네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그러니까 흑연, 다이아몬드, 석영, 유리 같은 애들은 분자라는 명칭을 쓸 수 없는 애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분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애들인데, 일단 분자가 뭐였죠? 하나의 성질을 나타내는. 맞아요. 정의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분자의 정의까지는 뭐 알면 좋지만 뭐 일단 몰라도 상관없다고 치고, 분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어 우리 원래? 공유결합. 우린 공유결합했으면 분자라고 보시면 돼요.가 기본적인 기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면 돼. 공유결합했으면 분자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쟤네가 그 예외인 거야. 그래서 그걸 알아주면 되는데, 그게 왠지 한번 봅시다. 자, 분자가 어떤 개념이냐면, 분자는 공유결합한 걸 분자라고 세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분자는 우리가 그 분자라고 명명한 것에 그 입자 한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약간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냐면, 너네 사실 이런 접근을, 난 이 접근으로 했다가 괜히 약간 영어랑 친하지 않은 애들이 더 힘들어할까봐 고민이 됐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거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우리 영어에서 왜 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렵지만, 그 왜 복수형이 되는 명사와 복수형이 안 되는 명사 있잖아. 그러니까 셀 수 있고 없고, 왜 그 미국인들의 개념으로 뭐 대표적으로 뭐 있어? 우리 빵 같은 경우는 복수형이 안 되잖아. 왜냐면 빵은 이만한 빵도 빵 한 개고 이만한 빵도 빵 한 개니까. 그러니까 빵 한 개를 정의할 수 없잖아요. 또 대표적으로 그런 거 뭐가 있어? 물도 셀 수 없는 명사죠. 선생님, 물 담아놓으면 셀 수 있잖아요. 근데 담아놓은 순간 이미 그건 보틀,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도 셀 수 없어요. 물도 이만큼 놓으면 물 한 바가지, 한 통 이런 식의 다른 단위가 필요해지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 완벽하게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하게 접근해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따져봐봐.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서로 너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한 개라고 세워줘야 될지가 애매하다. 이게 보통 이온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어차피 그냥 공결합이 아니라서 뺀다고 치면,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 흑연, 다이아몬드, 석영, 유리 생각해보면, 지금 요 강의실에 지금 보이는 유리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위에 건 안 보이니까 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1개 있네요. 뭐 사실 더 따지면 저런 것도 있고 하니까 더 많겠지만, 저 유리창 중에서 저 뒤쪽에 있는 유리창에 위에 큰 게 유리창 하나의 기준입니까? 아래 작은 게 유리창 하나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은 화학 내 구조도 그래요. 그 안에 들어있는 Si, 규소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산소들이 전부 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하나의 분자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지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고, 흑연,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지. 다이아몬드는 아까 뭐라 그랬어? 모든 탄소들이 전부 공유결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분이 불가능하겠지. 셀 수 없음의 상태가 되는 거지. 이만한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 하나, 이만한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 하나,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쪽은 분자라고 부를 수 없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애들만 따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 분자, 이렇게 해주면 되긴 합니다만,
이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애들을 공유 결정이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뭐 내지는 원자 결정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공유 결정이라고 불러주고요. 반대쪽 이쪽은 뭐 분자 결정이라는 표현도 있긴 있는데 그냥 분자라고 하면 되니까 듣고. 오케이? 참고로 저 왼쪽에 있는 저 공유 결정은 저기요. 네. 이 공유 결정이란 표현은 화투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알아야 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 원래 알아야 되는 표현 아니고 이거 지운 다음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 거야? 의 명칭이 화원에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때마다 이거를 막 이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하긴 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공유결정이라고 우리 그냥 알고 갑시다. 왜냐면 나와. 분명히 물어는 보면서 이 용어만 안 가르침.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이 설명의 불편함 때문에 그냥 공유결정을 가르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딱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게 분자까지의 이제 분자와 공유결정 물질까지의 얘기가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이제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H2O. H2O는 왜 H2O죠? 왜 산소는 하필 수소라는 애랑 하필 두 번씩이나 결합을 했을까요? 그치? 일단은 거기서 이제 출발이지. 산소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죠? 6개요. 네, 6개예요. 그럼 얘는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2개를 얻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2개를 얻어오는 과정 중에서 이온 결합을 할 거라면 이온 결합을 하면 되겠는데 일단 공유 결합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공유해줄 대상이 필요한데 옆에 수소가 나타났어. 수소는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고 1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얘랑 얘랑 공유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전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수소 이렇게 해서 이걸 공유하는 상태로 결합이 되겠죠. 일단 우선적으로 적이 형성된 저렇게 공유할 때 만들어지는 전자의 저 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단순히 이해해서 원래 전자는 쌍을 이뤄서 존재해요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아요? 전자는 쌍을 이뤄서 존재해요. 왜? 왜? 전자는 원래 쌍을 이뤄서 존재해. 왜? 그래, 오비탈. 오비탈 하나당 전자 2개씩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원래 전자는 쌍을 이뤄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공유전자 쌍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둘이 오비탈 하나를 공유한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안 편한가? 그냥 전자를 공유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안 편하면. 아무튼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산소는 아직도 어떻게 돼? 그치, 하나 부족하지? 그러니까 한 번 더 받아오고 싶은 거고 그래서 수소랑 한 번 더 결합을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H2O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지금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몇 개 더 얻어올지에 대한 개념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합될지를 완성시켜 놓으면 되는 거고 흔히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저기에 있는 원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라고 표현하면 간단하지. 그리고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것도 맞고. 근데 자, 이 베릴륨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베릴륨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이죠. 근데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베릴륨은 무슨 결합? 공유결합한다고 했었죠. 베릴륨은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공유결합을 해요. 베릴륨의 금속성은 굉장히 약한 편이라서 그냥 공유결합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지구상의 조건에서는 베릴륨은 공유결합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럼 베릴륨을 수소랑 한번 결합을 시키려고 해봅시다. 그럼 베릴륨의 원자과 전자 몇 개죠? 2개. 그러면 얘 공유결합을 할 때 얘는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개가 더 필요해요? 6개. 그쵸? 원래 2개를 버리면 되는데 얘는 지금 2개를 버리는 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2개 버리는 건 빼고 그럼 6개 얻어와야 되지. 그럼 실제로 그런 베릴륨은 6개의 전자를 공유받을 수 있나? 없어요. 왜? 지게 없는데 뭐. 원래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4개 있어야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베릴륨과 수소가 공유결합을 하는 걸 보면 수소가 공유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수소가 공유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서 끝납니다. 그냥 저게 BeH2라고 하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럼 쟤는 지금 수소들이야 당연히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지만 베릴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런 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중심 원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형태상 생긴 거에서 가운데에 있게 되는 원자를 중심 원자라고 불러요. 딱 이것만 봐도 CH4는 중심 원자가 C일 거고 뭐 OF2는 중심 원자가 O일 거고 약간 이런 중심 원자 기준으로 되는데 그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뒤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건데 우선 이게 중요하게 작용하든 말든 이런 그 전자 이거 말고 여기 지웠으니까 여기다 좀 다시 편하게 표현을 그려놔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베릴륨이야 당연히 그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하니까 여기서 끝나니까 그냥 냅둔다고 쳐도 밑에 H2O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러면 산소에 지금 얘는 옥텟 규칙이 만족되어 있으니까 남은 4개의 전자가 있잖아요. 그 4개의 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맘대로 그냥 막 놀고 있나? 맘대로 놀고야 있겠죠. 뭐 지들을 지금 뭐 일할 시간도 아니고 뭐 일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원자 안에 존재하는 상태로 놀고 있으면 될 텐데 근데 꼭 어떤 상태로 놀고 있어야 되냐면 쌍을 이룬 상태로 놀고 있겠죠. 왜? 전자가 쌍을 이룬다는 건 어떻다고? 당연하다고. 전자가 쌍을 이루는 건 당연해요. 왜? 오비탈 안에 들어있을 테니까. 그쵸? 오비탈 안에서 전자는 쌍을 이룹니다. 그 쌍을 이루는 전자끼리는 어떨 거야?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겠죠. 그러니까 전자는 원래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산소에 남은 전자들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전자쌍들을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는 것과 반대로 여기에 공유되지 않은 애들도 전자쌍을 이루는데 쟤네들은 비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그리고 저런 원소들이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고 공유전자쌍이 몇 개가 될 거고 이런 걸 가장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전자점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 볼 겁니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뭘 그리는 거냐면 정신! 루이스 전자점식은 뭘 그리는 거냐면 전자를 다 그릴 건 당연히 아니고 원자과 전자만 그릴 겁니다. 원자과 전자만 한번 그려봅시다. 자, 리튬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린다고 치면 리튬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죠? 1개. 그럼 그냥 1개를 점 찍으면 끝. 이게 리튬의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저 점은 동서남북 중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찍으면 돼. 제일 흔히 하는 게 이제 오른쪽부터 점을 찍으니까 저기다 찍은 거고. 그러면 베릴륨은 그 다음 전자를 어디다 찍어줘야 될까? 근데 그냥 아무데나 찍어주면 돼서 뭐 양옆으로 그냥 전 찍어줄게요. 위에랑 옆에랑 이렇게 찍어줘도 됩니다. 사실 이것도 아까까지 계속 우리 오비탈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엄연히 따지면 쌍으로 이루어져서 그려야 되긴 하거든. 근데 우린 오비탈 개념을 거기까지 데려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베릴륨이 공유결합을 할 땐 어차피 그 오비탈 안에 둘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지키면서 공유결합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른 오비탈로 옮겨가면서 결합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냥 둘로 따로 이렇게 찍어줄 거고. 그러면 붕소는 그냥 3개 찍어주면 되겠고 탄소는 이렇게 4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리튬은 만약에 공유결합을 한다면 한 번만 하겠죠.
베릴륨은 2번의 공유결합을, 붕소는 3번의 공유결합을, 탄소는 4번의 공유결합을 할 건데, 근데 물론 탄소는 4번의 공유결합으로 뭐가 만족될 거야? 옥텟 규칙이 만족되겠죠. 근데 붕소는 3번의 공유결합을 해도 옥텟 규칙이 만족되지 않을 겁니다. 베릴륨은 2번의 결합을 해도 옥텟 규칙이 만족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그러면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찍고 이 4군데 중에 한 군데, 주로 이제 저는 위에다 찍는 걸 선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야?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생겼죠.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있고, 그러면 얘는 공유전자쌍을 3번, 그러니까 공유결합 3번 할 수 있고, 그리고 얘는 공유결합 3번 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플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네온은 저게 끝. 네온은 점을 찍지 않습니다. 왜? 그치, 원자과 전자가 0인 거죠. 원자과 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온은 점을 찍을 필요가 없음. 이 정도 끝. 그렇죠? 야들아, 왜 이렇게 졸려해? 정신 좀 차려라. 아무튼, 자, 그럼 우리 N2 요 이원자 분자 얘기를 잠깐 해서 F2의 얘기로 가보면 이거를 이제 전자 점식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된 F2가 서로 공유결합을 한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비공유전자쌍 하나에다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옆에 플로린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 공유결합하면서 서로 옥텟 규칙 만족하고 끝날 거 아니야. 네 방향 다 2개씩 차 있으면 옥텟 규칙 만족, 이렇게 우린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F2라고 하는 물질은 옥텟 규칙이 깔끔하게 만족되고 끝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산소에 대한 이야기로 땡겨서 가보면, 산소는 전자점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산소 또 데려다 놓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공유결합 됐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저 산소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나? 안 하고 있지. 그러면 쟤네들은 안 하고 있으면 뭐하러 저결합을 할까요? 왜 쟤네들은 오트로 존재해?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도 못할 건데. 안정적이려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끝이 아니죠. 얘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쵸. 남은 애들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2쌍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우리 평소에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우린 저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중결합이라고 표현하지. 2쌍의 공유전자쌍에 의해서 2번 결합한 게 이중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질소까지 내려가 보면 질소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원래. 그럼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 하나 형성됐었을 거 아니야. 근데 옥텟 규칙 아직 만족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 둘씩 더 데려와서 여기다 해서 이중결합 만들었는데도 아직 만족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까지 더 데려와서, 그러니까 뭐 해요? 3중결합을 하게 되죠. 3중결합까지가 최대입니다. 4중결합은 없어요. 다중결합은 3중결합이 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2중결합, 3중결합 같은 다중결합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린 이런 형태의 그냥 결합을 단일결합이라고 흔히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결합, 2중결합, 3중결합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이 공유결합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이온결합이랑 이제 비교하면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우리 지난주에 이온결합 설명할 때 그래프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아래로, 그리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 변화가 위로 해서 이 차이만큼 그래프 형성되는 거 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이온 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었냐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겹치지 않고 딱 만나는 데서 결합이 형성됐었습니다. 맞아요?
그치? 그래서 우린 이온 결합의 길이를 재면, 이 이온 결합 길이를 재면 어떻게 재면 되냐면, 결합 길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둘 핵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양이온의 이온 반지름과 음이온의 이온 반지름을 더하면 이온 결합의 길이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치? 근데 공유 결합은 실제로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렇게 겹쳤을 때, 겹쳐서 형성됩니다. 두 원자의 이 전자 구름이 겹쳐 있어요. 근데 저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겹칠 필요가 없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게 그냥 껍질과 껍질이 맞닿아 있기만 해도 여기다 전자를 이렇게 공유해 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보어 원자 모형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겹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오비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실제로 전자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를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오비탈을 공유하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원자가 서로 겹쳐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얘는 이 공유결합 길이라는 걸 잴 때 저 핵 사이의 거리로 재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번에는 원자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없겠죠. 저 이온 결합 길이 때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온 결합 길이 때는 그냥 이온 반지름 더하면 됐는데 이제는 안 돼. 그냥 그런 간단한 이야기부터 해서 또 뭐가 있냐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중에 결합 길이는 뭐가 더 짧을까요? 이중 결합이 더 짧아요? 왜? 결합력이 세서? 왜 결합력이 세죠? 결합이 두 개라서? 왜? 그렇게 가도 되는데 우리 방금 한 얘기로 뭐 이걸로 이런 입장에서 접근해보면 공유전자쌍이 두 개란 소리는 오비탈이 두 개 겹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겹쳐야 되는 영역이 더 넓은 거지. 그치? 그러면 삼중 결합까지 가면 오비탈이 세 개 겹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겹쳐야 되는 영역이 더 크지? 그러니까 결합이라고 하는 건 단일 결합보다 이중 결합보다 삼중 결합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아까 한 말 맞지만 그걸 이제 거꾸로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갈수록 짧아지거든. 근데 우리 지난주에 이온 결합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다. 결합 길이가 짧아질수록 결합의 힘은? 결합력은? 세지지. 그래서 단일보다 이중이, 이중보다 삼중이 강합니다. 라고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게 원래 가장 원론적인 접근이 되는 거지. 근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보다 이중이 그냥 세고 이중보다 삼중이 센 건 사실 직관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 결합이 하나인 것보다 두 개인 게 세고 두 개인 것보다 세 개인 게 셀 테니까. 그리고 결합이 세면 더 가깝겠지 뭐. 이것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렇게 받아들여줘도 상관없긴 해요. 아니야, 개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바로 개념 하나 그러니까 용어 정리만 하고. 왜? 머리 안 들어온다고? 생명과학을 제껴놓고도 지금 아무튼 자, 전기음성도 오늘 딱 그냥 요거 깊게 안 하고 그냥 뭔지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끝낼게요. 공유결합이 끝났어요? 아니요, 전기음성도도 공유결합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는 얘기는 한동안 계속 공유결합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되냐면 분자 이야기예요. 분자 이야기.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3단원은 지금부터 분자 얘기만 하다 끝납니다. 3단원 끝까지 분자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얘기를 할 건데 저기가 마지막 파트예요? 마지막 파트의 첫 시작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3단원의 마지막 파트의 첫 시작쯤. 자, 이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요런 거예요. 자, 산소랑 수소가 계속 산소, 수소 공유결합을 몇 번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유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형성된 공유전자쌍은 산소와 수소의 정가운데에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왜? 전화량이 양성자. 그러니까 뭐 핵전화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둘은 핵전화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는 핵전화량과 완전히 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까지는 일단 핵전화량으로도 설명이 가능해. 근데 문제가 만약에 핵전화량이랑 진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면, 핵전화량이 큰 애가 무조건 전자쌍을 세게 잡아당겼다면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실제로는 핵전화량이랑,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이제 유효핵전화량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핵전화량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겠지만 유효핵전화량, 핵전화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완벽하게 비례하는 개념이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자, 요렇게 얘네들끼리 놓고 비교할 때는 핵전화량만 놓고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라고 하는,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게, 그럼 이 중에 누가 제일 세겠어? 네온이죠. 플루오린이 제일 셉니다. 왜냐? 네온은 빼야 돼. 왜? 방금 우리 뭐?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라고 했지. 네온은 공유결합해 안 해. 안 하니까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걸로 볼게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크겠어? 네, 염소가 제일 크겠지. 모함, 나트륨이라니. 이씨, 나트륨이 여기저기서 들렸는데. 염소가 제일 크고 아르곤은 빼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단순히 유핵전화량을 얘기를 하면 플로린하고 염소 중에서 누가 더 세게 잡아당겨야 돼? 그러면 염소가 더 세게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는 플로린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가장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센 게 누구야? 누가 되겠어? 플로린이 되겠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 다 갖다 놔도 가장 센 건 플로린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약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왜냐고? 몰라도 돼지가 맞고, 그리고 사실 자세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서 설명할 정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플로린이 염소보다 이제 크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짚고 그냥 그렇게 정리만 해두고 넘어가도 괜찮을 거긴 해. 사실 이렇게가 아니라 원래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게 이게 있어요. 나중에 산화환원 저쪽 화투에 나오는 산화환원 환원전극 산화전극 이쪽으로 가면은 원래 거기서 파생된 개념인데, 그쪽으로 가면 자세히 설명이 가능한데 그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대충 플로린이 염소보다 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플로린이 가장 센데, 문제는 이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게 실제로 숫자가 있는 개념, 우리가 계산을 해서 알아낸 개념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 쪽에 가까워. 그러니까 다시 얘가 뭐라고 했었냐면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도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개념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플로린을 그냥 4.0으로 정한 다음에, 플로린 전기음성도를 4.0으로 정하고 나머지를 쟤랑 비교해서 산소는 3.8쯤 되는구나, 질소는 3.5쯤 되는구나, 염소는 3.5쯤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정해둔 걸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지나갈 거예요. 한 90%짜리 구라인데, 근데 실제로 화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차피 원래 위의 학년의 개념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 참고로 이제 이 전기음성도 같은 경우는 전 전기음성도 외우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너네한테도 기본적으로 외우라고 시키지는 원래 않을 생각이었어. 그래서 외우라고 시키지 않을 거고, 사실 안 외워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거든. 근데 이제 두 가지 요소지. 그냥 본인이 어느 정도 이상 실력이 확보가 되고 나면 조금이라도 문제를 빨리 풀고 싶다 하면 외우면 좋다의 영역이 되고요. 반대로
그냥 도저히 못하겠다가 되면 저거라도 외워서 어떻게든 대입해서 풀면 풀리니까가 되기도 합니다. 해서 보통 이제 그런 두 영역일 경우에 외우라고 하지, 그 외에는 저거 외울 시간은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전기음성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다음 주에, 이거 왜 자꾸 이걸 드냐, 이어서 할게요.